여러 장로님들, 한국교회 평신자 지도자 협의회에 다시 지난해에 이어서 초대를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미 강무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다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6.25 전쟁 72주년인데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청소년들 같으면 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까 기도 중에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훈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문서나 글이나 말로 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가짜 평화다.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분명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정치인들은 자기의 새치혀와 자기의 펜으로 평화를 했다고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 뮌헨 때 체인벌린 수상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보장해 준다는 말을 믿고 핵무기를 다 스스로 해체한 일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평화는 상대방이 선이나 글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힘이란 무엇인가? 힘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강을 하는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지정학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도 전 국력을 통틀어서 러시아하고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동맹이 있으면 소위 억제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데 우크라이나는 변변한 동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도 잠깐 죄송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거의 99.995% 러시아는 동맹을 얻지 못하고 전쟁을 끝낼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게 참 중요한 뼈아픈 사항인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 1950년도 대한민국 형편과 우크라이나 형편이 같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킬 힘도 없었고요. 에치슨9에 의해서 1949년 5월 주한미군은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에치슨9에 의해서 에치슨9이 공식화돼서 그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했고요. 50년 1월 국무장관 에치슨이 에치슨9을 발표해서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됐으니까 한국인 동맹무기 없이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북괴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정말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많은 분들이 죽고 다치고 정말 대한민국 그나마 제대로 변변한 건물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아예 그 건물마저도 깡그리 파괴되는 폐허더미 속에서 우리가 종전이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결단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되고 되었습니다. 그 동맹은 3년간의 우리의 손실이 아까웠지만 굉장히 힘들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그 피해의 대가로 동맹이 톡톡한 값어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 이승만 대통령이 회고록을 보면 이 조약으로 두고두고 우리 후손이 덕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합쳐서 미사일 방사포 빼고요 17에 33발을 쏘았는데 이게 돈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8,100억 정도가 됩니다. 8,100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 화이자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백신을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북한이 정책만 바꾸면
우리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 100%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은 드릴 필요가 없고 정책만 바꾸면. 그 다음에 부족한 식량은 살 수 있습니다. 쌀 부족한 거,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밑밥에 고깃국이라고 아주 뭐 북한 주민들한테 로망이죠. 그것을 부족분을 다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쌀까지 안 먹어도 일단 배만 채우겠다면 옥수수로 살 수 있어요. 옥수수는 2년치 부족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돌보지 않고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를 위태롭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한 그 돈이면 북한 주민이 김일성이가 그토록 약속을 했던 밑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자, 어떤 조건도 없이 도와주자는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짜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인권을 누리려면 김정은 정권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 정책을 해서 나쁜 결과는, 좋은 결과는 자기가 먹고 나쁜 결과는 남이 대신해 준다면 그 정책을 바꿀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교정할 때는 그 행동으로 초래되는 손해가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했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였던 그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쁜 행동의 결과에 따른 비용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다 물어야 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죽을 때까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유화론자, 협상만능론자, 대화만능론자는 북한 주민의 불행을 영속화시키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오늘 아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운용되고 있는데, 얘를 장로님들 아마 인권이나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에 대해서 들어서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제가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인권위하고 해경하고 국방부를 방문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간평가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국정원과 외교부, 통일부, 유엔, 또 미군 이렇게 쭉 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완전한 결과를 낼 텐데요. 중간 보고를 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본 결과는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라고 하는 행위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좀 제가 일반인 같으면 되는데, 그래도 책임 있는 그래도 공직자의 자세로 그렇게 나올 수 없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를 확실히 조작했습니다. 하나는 월북몰입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02시에 실종된 거로 추정이 되고, 12시 51분, 그러니까 한 오후 1시쯤 최종적으로 이제 전환신고가 정식 접수가 되니까요. 그 이후부터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해보면 이 접촉핵이나 접촉지역에서 만약 조난 및 실종이 생기면, 특히 해상으로 이렇게 해난 구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탐색 구조 전력을 보내도 천운이 따르지 않으면 바다에서 사람을 발견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것이 해사통신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 군함뿐만 아니라 오가는 어선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박이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그걸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접촉 해역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 또 표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응답하던 건 상관없이 우리가 전화를 안 받다 전화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망이 어느 정도이냐면, 일단 청와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청와대 한 라인이 있고요. 통전부하고 국정원 라인이 있고, 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 라인이 있고, 적십사사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맺은 해사통신선 라인이 있고, 항공간제망 연락수단이 있고, 남북군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군사 정전기를 통해서 북측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8개입니다, 지금.
하나도 가동 안 했습니다. 하나도 가동. 마지막에 분해서 그 다음날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에 통지문만 전달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러는데 뭐 그거 뭐 유리하게 잡아준다 하더라도 7개는 전달을 안 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9.19 군사비에 의하면 적적 해지역에서 조난이나 인도적 상황이 생기면 북측에 통보를 해서 북측 지역 근처 또는 북측 해역까지도 북측 지역까지도 우리 헬기나 구조 군화 수단을 서로 보낼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거 전혀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많이 전달해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언론이나 그 다음에 대외통신에 알려야 되겠죠. 여기 우리 국민이 조난을 했으니 보시는 분 적극 연락을 하라. 그 다음에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응답을 받고 남북이 공동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공동 구조 작업을 벌리자. 이렇게 내외신에 하면 북한이 뭐 응답은 안 할 수 있는데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일 오후 15시 30분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3시간 후에 대통령이 보고받거든요.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구조 지시도. 그리고 21시 40분에 그분이 총을 맞고 이대준 씨가 22주경에 소각이 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고 주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 밤잠이 아주 이르신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한 9시나 8시 반에 잠자리 누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가설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불타 죽는 것은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나는 잠을 들면 깨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뭐 전쟁이 나지 않은 바에 나한테 이야기하셨잖아요. 잠을 깨우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거나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워낙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때문에 깨웠다거나 엄청나게 후폭풍이 있어서 겁이 나서 못 깨웠거나 세 번째는 깨웠는데 안 일어났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월북몰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북한 통신문을 받고 난 뒤는 북한 편을 들기 위해서 명확한 통신첩보와 영상정보와 모두 이렇게 명확한 북한이 배 위에서 기름을 들이부어서 첩이 꺼져서 2번이나 시도를 해서 불에 태웠던 그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명확한 정황을 하지 않았다. 물타기를 북한 요구대로 부유물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두고 시체를 수색하느라고 온 전력을 집어넣어서 정말 쇼를 벌이고 그리고 북한 측 입장을 거기서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우리가 섣불리 시체를 태웠다고 단정적으로 한 걸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문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월북몰이 그다음 이 어마어마한 그 시체 이런 것들 제가 누가 범인이냐는 누가 이 책임이 가장 크냐는 범인은 좀 섣부르고요. 질문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현저하게 이득을 볼 자, 동기죠. 그 두 번째는 그 동기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진 자, 동기와 힘을 가진 자, 그가 잘못된 행동의 최상층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왜 월북몰이냐 하는 것을 해경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그 당시 2022년에 그들이 7가지 이유를 처음에 4가지 점차 풀어놔서 7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현장 확인을 다 한 길가를 갈락갈락하게 말씀드리면 SI상에 월북한다는 전원이 그 사람 말이 있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한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고 7시간에 관련된 통신첩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열람할 수 없어서 못 보고 대신 현재 국방부 장관님 보고 좀 봐달라고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보고 난 뒤 이야기한 거니까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정부가 바뀐 후에 임명된 분이니까 그 국방부 장관님의 전언에 의하면 딱 한 번 나오더라. 그 사람이 그 이대준 씨가 북에 넘어가서 15시 30분에 접촉 접촉이 됐다고 그러는데 2시간 후니까 17시 30분경입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대준 씨하고 현장에 있는 북한군 그 단속 병하고는
구두로 했을 거고 단속병이 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무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대준 씨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왔답니다. 남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너무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40시간 동안 바다에 떠돌았으니까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 말을 못한다. 거의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이 이대준 씨가 고향을 물으니까 그건 씩씩하다기보다 그건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머지는 2시간 동안 찌꺼 물은 게 직업이 뭐냐 한 2-3가지 묻는데 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거를 계속 중간에 어디다 한다면 무전으로 보고하고 이게 2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자 이거 대충 신상 정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밑에서 보고한 게 아니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면인데 위에서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그 현지 단속 위에 바로 상급부대겠죠. 거기서 월북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게 워낙 월북 같지 않아서 깊이 머릿속에 없었겠죠. 상급자가 물으니까 비로소 월북했다고 합니다. 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돌아가시면서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그 초병을 불러서 신문을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진맥진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봐서 축 늘어져 있을 텐데 당신은 월북했느냐 계속 물으니까 예 했는지 아니요 했는지 예 했다라더라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긍정적인 표시가 아니었을까. 이게 주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한 자기 죄를 극하기 위해서 조작을 시작합니다. 월북했다. SI 그를 과대포장해서 지금도 윤건영이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SI에 그게 많이 녹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월북자가 돼도 당연한 인격체에다가 주변 관리를 했다. 사생활이 됐다 해서 온갖 거를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I는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없고요. 그분이 슬리퍼를 가지기 싫었다 아마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DNA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대진 씨 것뿐만 아니라 공용 슬리퍼입니다.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대진 씨가 가지런히 슬리퍼를 놓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것은 배가 그분을 발견한 실종한 것을 완전히 확인한 게 10시간 후인데 배가 파도에 안 휩쓸리고 배 위에 가지런히 있을 리도 없고 그 사진도 없습니다. 그것도 순지어낸 표현이고요. 해경도 그걸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대진 씨 슬리퍼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 구명조끼입니다. 이대진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어디 선실에 이대진 선실에 구명조끼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경이 발표한 구명조끼는 다른 선실에 있었습니다. 그럼 입고 간 구명조끼는 뭐냐면 보통 근무할 때 입는 일상적인 구명조끼였다. 월북의 증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유물을 타고 갔다. 마치 배에서 부유물을 타고 내린 것처럼 했는데 그건 역시 배에서 타고 내렸는지 조난당하고 난 뒤 해상에서 발견한 것을 탔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박빚은 개인 회생 절차를 했는데 그때 빚이 한 2억 6천만이었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고 이것도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마치 도박빚이 많은 것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류가 남쪽으로 흘러서 북쪽으로 더 헤엄쳐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도 헤엄으로 30몇 킬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당시 해류를 분석해 보니까 그분이 떨어진 시점에 따라서 해류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류 전문학자가 6가지, 크게 보면 6가지 해류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쪽으로 해류를 떨어진 지점과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도적인 거짓말이었고요. 가장 황당한 그분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해서 전문가 7명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7명 숫자는 당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위에서 저희들이 제기해서 조사를 해서 작년 7월 7일에 발표했는데요. 도박빚이라고 해서 정신적 상습 도박자라고 한 것은 3명의 전문가 중에서 1명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니까 2명은 도박 빚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신적 공황 상태는
7명 중에서 6명은 아니라고 그랬고 1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1명마저도 최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그랬다가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꿔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과거에 뭐 용공 조작이니 간첩단 조작 뭐 이런 한때는 우리가 그런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뭐 그들이 자칭 민주화됐다는 사람이 다시 월북 조작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의 정기기관을 동원해서 했으면 참 의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그하니까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PPP가 1번이 혹시 떴는 모르겠네요. 예. 시간은 한 20여 분 있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안보의 두 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맹하고 차강인데 문재인 정부는 둘 다 심각하게 훼손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또 장로님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바로바로 큰 개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동맹과 차강이 균형 있게 잘 발전해서 동맹 플러스 차강이 우리 안보 능력의 성수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동맹하고 차강이 소위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가 되면 악순환 구조를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자주국방 방향이 잘못되면 동맹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합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실컷 돈 쓰고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대체제입니다. 경항모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도 있으니까 항모를 만든다. 북한이나 중국을 억제하는데 핵심도 아닌 거 이런 것들 막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시형 전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 항모가 예를 들면 아쉽겠습니까? 얘가 한국마음을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들면 서해 우리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섬 속에다가 한 발이면 소위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격침시킬 수 있는 항모 킬러를 그 동굴 속에 탁 배치를 해놓고 중국 랴오닝호가 나올 때마다 동굴 문을 열고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시진핑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빨리 한국에 와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주권도 침해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든지 아니면 상하이 북방에 중국 해군의 80%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배치를 남쪽으로 조정해서 그 남쪽은 다 아시는 광주 지역에 들락날락한 데가 없습니다. 요동반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미국한테 절망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해군력을 배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얘기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치하고 난 뒤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은 취약성이 굉장히 정밀할 겁니다. 이게 보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있는데 잠수함을 좀 더 만들어서 한 4,000톤 지금 3,000톤짜리 이게 하는데 향후 4,000톤짜리 이상 걸 만들어서 바레만이나 상하이만에 예를 들면 EMP탄 같은 거 터지면 20발 정도를 함정에 싣고 하면 일개 도시의 한 구역 정도만 예를 들면 금융구역 같은 데를 그 데이터베이스 금융거래를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 중국 상하이 시민들이 은행에 돈 찾으려고 돈을 카드에 넣었는데 삐삐삐 당신 계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식사한테 카드가 안 된다. 거의 잠수함이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만 가진 지정학적 위치에서 가지는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가져도 대한민국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역할은 못 가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미국 항공모함,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항공모함 필요할 때마다 좀 와달라 그러면 미국이 안 오고 올 겁니다. 만약 안 온다 그러면 중국 랴오닝가 올 때 훈련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미 대사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화가 올 겁니다. 훈련 좀 해라. 그러면 항공모함만 2척 보내다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너무 우리가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위상이 굉장하거든요. 장로님들
6.25 때하고 우리가 틀립니다. 우리가 60만, 그러니까 55만의 현역에다가 예비군 다 합치면 300만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대한민국 국군처럼 중국하고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군대를 가진 나라가 미국 동맹국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대표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인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시더라고요. 다 뭐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어차피 미국이 핵으로 억제되는 거고 나머지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베이징을 점령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인천 근처에 중국 해군이 얼쩡거리기 어렵습니다. 상륙 못합니다. 중국이 지금 자체의 해공군 능력으로 대만 상륙작전 단독으로 해도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이친한대가 도와주면 대만의 상륙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넓은 서해를 건너서 우리 예비군 다 동원하면 300만인데 1000만 대군을 상륙한다고요? 3배? 무슨 수로? 배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정도 위력이 있다. 그 다음에 과거 신냉전 때는 구냉전 때는 주무대가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만일 냉전으로 이어진다면 주무대는 동북아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좀 비유를 하면 일본은 당시 구냉전 때 영국과 같은 위치고 대한민국은 서도, 프랑스, 이태리, 서유럽 전체와 맞먹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면 전략적 이점을 전혀 활용 못하고 휘둘리고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전략적 가치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 삼성전자, 현대차 달려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기업 방문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러면 중국의 사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평하고 대중포위를 하겠다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2025를 막겠다는 미국의 의존은 그냥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것 때문에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개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000조가 넘을 겁니다. 그중에 6,700조는 외국인, 주로 미국 돈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력이 한 13분의 1 정도가 한국의 GDP인데 한국의 대개방성이 높아서요. 한국을 만일 대책 없이 버렸다가는 유럽 월가가 바로 금융공황에 들어오고 수십 개 은행이 파산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볼륨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 드리는 것은 좌파들은 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들은 너무 미국에 또 절절 매는 점이 이게 반성이 됩니다.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을 타도하자 이런 것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수의 원조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자기 국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하찮게보자 당당히 벼랑끝 전술로서 그들과 맞서서 한미 상호방위줘야 미국한테 예의에서 받은 게 아니라 미국하고 방공포로 석방등 종전 못한다고 맞짱을 떠서 낸 거예요. 닉슨 닥터니로 미 7사단 빼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아니지. 제가 자명 울림을 해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닉슨 독트린으로 7사단 빼니까 자주국방하겠다. 자주국방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중화보하겠다. 그게 오늘날 농업 빈국에서 중화, 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그 사고하는데 총기를 가짜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국가는 내가 지킨다. 사회주의자들은 내 문제를 사회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는 내 선택입니다. 단지 공동체를 유지한 최소한 권리만 자기에 유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달라. 간섭하지 마라. 이게 보수주의.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보수의 근본적인 자주정신, 독립정신을 너무 잃어버려서 우리가 젊은 세대나 또는 저쪽으로부터
우리 고유의 것을 뺏겨서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념과 호의에 기초한 위협인식.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념과 호의에 기초한 위협인식을 했고 지금 상당수의 국민이 저는 한 30~40%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기 선호에 의해서 왠지 어느 나라가 좋다, 어디가 불쌍하다 보면 위협으로 인식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장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가하는 측의 능력과 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려는 의도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까?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비해야 됩니까? 하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0길 사람의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요. 지금 설사 어렵게 그 속내를 알았다 하더라도 아침에 생각하는 거하고 저녁 때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의도의 기초에서 대비할 수가 없어요. 능력입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동기, 이건 의도죠. 중요한 건 능력. 아무리 어린아이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대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 그 집에 가서 대학생을 살인할 능력이 없으면 살인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우리가 천천히 보면 그 능력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고요. 능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물리적 피해를 주는, 진짜 피해를 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죽이고 싶다고 100번을 속으로 생각을 해도 실제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저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실제 피해를 주는 것은 상대방의 능력이다. 그래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북한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에서 대비하는 거야말로 허상이다. 북한의 능력, 전차가 몇 도고 핵미사일이 몇 도고 뭐고 얼마 해서 그걸 가지고 북한이 악의를 가지고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고 도저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혼자 대응한다고 할 때 너무 낭비가 심할 때는 동맹이나 외교나 우방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보의 총합을 늘려서 우리가 대비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의도마저, 그러니까 대비는 능력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의도는 크게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의도마저도 지 맘대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읽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청중이 그 대상이 북한 주민일 때는 북한은 잘 거짓말을 안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청중이 대외일 때는 놀라울 정도로 100%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면 되냐면 북한이 북한 주민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 1월에 8차 당대에서 전략 엄청나게 위력이 좋은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어라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건 안 믿고 우리한테 한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건 100% 역사상 거짓말인데요. 그 2018년 3월 달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을 때 선대의 유언이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물론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정의용이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따졌습니다. 김정은 아니면 당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회피해서 계속 해물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7.4 공동성명 이후에 대개 한 750여 회 남북회담이 있었고요. 한 250여의 그 회담의 결과로 남북한이 사인했습니다. 북한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무슨 남북 선전수단 설치를 심리적으로 싫어하니까 그게 일정 부분 될 때까지는 지키는 적은 단기간 한 적은 있었죠. 그러나 지금 보면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게 감동을 계속 먹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조선일보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 우리 관객이 너무 어리석어서 엉터리 산주 저질 마술쇼에 늘 감동한다. 저거 2년 전에 나온 건데 또 새로운 마술이라 생각하고 막 감동받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 마술 수준도 시간이 날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관중들이 너무 순진해서 조금 지나면 새로운 것이 그냥 수십 번 차고해도 교훈을 못 듣고 좋아해 주니, 아니 북한의 마술을 좀 바꾸고 개량시킬 욕구가 안 생기는 거죠. 개강해도 믿어주고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네 번째입니다. 이 북한의 의도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의도마저 자의적으로 선의를 해석해서 대비하는 그런,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거의 인류의학상 별로 예를 두고 볼 수 없는 엄청난 바보 같은 행위인데,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했던 전통적인 안보관 토대 이외에 새로운 안보 정책이 기묘하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권이 안보를 어떻게 약화시켰냐, 한미연합 제스의 무력화, 국방을 정치적 요소에 종속화시킨 거, 미래 첨단 국방 역량 구축이 지향된 거, 군의 경계, 정신 전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은 북핵 대비,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한미연합, 정예 첨단,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제가 요걸 조금 정리를 해와서 유인물을 했는데, 강무영 장로님께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 장로님들 안보관님도 많이 들으시고 관심이 있어서 그거 보시면 내가 아실 거고, 혹시 궁금하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면 제가 강경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레터 형태로 여러 장로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 끝내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시 46분인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6시까지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질문.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문정부 시절에 우리 군 부대를 이렇게 철수시켰다. 그리고 그 부대를, 어느 때 부대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군부대 해체 감표는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대, 특히 주로 육군부대가 많은데요. 전방부대 해체 및 감축은 반드시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메꿀만한, 예를 들면 무기체계라, 주로 무기체계죠. 우리 군에서는 방위력 개선이라고 그러고, 또는 전력 증강이라는 표현, 전력은 전투력의 줄임말이죠. 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든 부대를 해체하려면 먼저 무기체계나 전력을 증강해놓고, 이 증강된 전투력이 병력을 감축시켜도 충분하게 공백을 메울 수 있냐라는 걸 소위 야전 검증을 거친 후에 하게 돼 있는데, 문재인은 묻지마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백을 메웠을 무기체계 증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허황된 일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국방계획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5, 7만 정도의 병력이 감축됐는데 12만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감축 속도가 뒤로 가면서 빨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계획은 뒤에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 그 계획대로 간 겁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는 전혀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감축을 중단을 하거나 지연시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무기체계가 생각만큼 그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원조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2006년도에 국방계획을 만들면서 여기서 전문 용어로 선전력 증강 후 부대 감축입니다.
전투력을 증강을 해서 부대를 감축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난 뒤에 한다. 이건데 이걸 바꿨습니다. 문재인에는 선 부대 감축 후 전력 증강. 그럼 후는 언제냐? 5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화라고 하는 군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무기가 들여와서 그 부대에 배치돼서 병력, 장비, 다른 거하고 잘 융합되는지 보고 난 뒤에 이제부터 이 무기는 야전 시험까지 끝났으니까 배치한다고 했을 때를 전력한데 문재인에는 개념 어떻게 바꿨지 하면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다시 중기계획은 5년이거든요. 5년 후에 이 무기가 도입된다는 것을 펜대에 넣은 것만으로도 무기가 돌았다 생각하고 병력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웃기는 행위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표 이 국방계획에 대해서 2018년 한 8월인가 제가 한 5주에 조선일보 한 3년간 칼럼을 썼는데요. 칼럼. 그때 축소지향의 한국 국방계획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님. 네. 하나님 있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잘 보강한다고 하는데 지금 매스컴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전파도 거짓말을 쓰는데 현재는 그렇게 앞으로 보강을 할 자신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사실 성주 사드 안에 내에서는 성주 사드기가 작전적 운용은 미군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선동된 거 사실 주민들은 거의 나갔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좌파 어거지 환경단체들이 이제 들어놓고 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이 주요 전투물자들을 공수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해서 받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문제가 물론 생활관도 불편하고 합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보냈는데 이게 완전 체면이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좌파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여러 장로님도 혹시 미국 MD에 통합된다 한국군이 그거는 중국 자극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논리를 많이 들으셨죠. 한국이 미국 MD에 속한다 통합된다는 용어는 좌파들이 창조해낸 단어입니다. 미국의 BMDR이라는 게 있어요. Ballistic Missile Review라는 책이 5년마다 한 번씩 발간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연구보고서, 그 미국 정책연구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BMD 협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BMD 탄도미사일 방어 국제협력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은 뭐냐면 단일 작전지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완벽하게 실시간 공유하며 연합훈련을 하고 미사일 방어에 관련돼서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개발할 때 공동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높은 수준의 BMD 협력을 하는 미국의 대상나라는 일본, 이스라엘, 나토입니다. 대한민국은 좌파들 의지 때문에 가장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됩니다. 날아오는 시간이 짧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한국과 미국이 따로따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용하는데 미국이 운용하는 그 미사일 사드까지도 이걸 안 한다고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그 환경 그걸까요? 우리가 패트리어트 3를 군산비행장이 처음 들여올 때 2003년인가 4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지금 똑같이 비슷한 이 사람들이 선배겠죠.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새벽 3, 4시 되면 잠자러 어디를 가고 아침 먹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새벽 3시쯤 기습적으로 패트리어트 3를 배치하자. 그러니까 미국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혹시 니들 지키기 위해 왔는데 도둑놈도 아니고 새벽에 무슨 이렇게 야관 도주하듯이 들어가야 되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3를 사면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98년도에 대포동 1호 시험을 했을 때 일본은 소위 대탄도탄 미국제 SM3하고 미국제 패트리어트 3를 샀거든요. 우리는 미국 무기만 사도 미국 MD에 통합돼서 중국 자극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전혀 탄도미사일 방어에 소용이 없는 그 비행기 잡는 패트리어트2를 독일산은 사고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 비행기 잡는 것은 파편만 터뜨려도 비행기가 연료통에 붙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사실은 이게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히트키지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맞춰서 파편이 아니고 몸통에 맞춰서 깨어버려야 제일 확실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벌였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논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께는 계속 그 중국 그리고 2017년에 아다시피 그거 안 하겠다고 또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이제 차근차근 협력을 하고 이번에 좀 있으면 한미일이 하와이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동시에 하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사실은 너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하면 지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부터 하도 시끄러우니까 사실은 뭐 광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선 사드 배치한다고 발표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파 협정에서 우리가 공유한 미군 기지에 미군이 스스로 개선된 장비 바꾸는데 굳이 이야기합니까? 구형 전차를 신형 전차로 바꾸는데 그 소파에도 한국 정부의 허락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기가 주둔하는 그 나라 소파를 맺을 때 그 기진에서 취해법권이 인정되면서 그 기진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나라 야 내가 이번에 F-15 대신에 F-35 하니까 허락해줘 이런 소리 안 하게 돼. 일본하고도 마찬가지. 그런데 괜히 불필요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전 세계 장비 이런 거 배치해서 다 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자, 뭐 그렇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은 전문 용어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예. 현재 우리나라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여러 가지 군 복무기간 축소라든가 부대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저희들이 알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요거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안보 안보 능력, 문제.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자국 능력과 미국과 동맹과의 어떤 서로 선순환 구조를 따지면 예를 들면 한미연합군이 지금 현재 이제 주한미군 뭐 28,000여 명 말고요. 진짜 위기시가 돼서 한미연합군이 이제 전시에 대비한 제대로 뭉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몽땅 상대해도 휘파람 불면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지 리스크는 뭐냐면 정치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뭐 어르신들 잘 알지만 아무리 큰 재산 물려줘도 자식이 도박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뭐 재산 많아도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해야 될 것은 그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 세대가 공유하면서 잘해서 다시는 문재인 같은 사람은 대통령을 안 뽑는 것 그게 안보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다른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예.